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경영학 중에서도 마케팅하고 이제 기술 경영을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그 미래학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른 학교 근무할 때 그때부터 이제 미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게 연이되어 가지고 이제 미래학 관련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학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것은 원래 저희가 뭐 전공을 갖고 배웠던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마치 AI가 지금 뭐 AI를 전공한 교수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지만 AI를 가르치듯이 미래학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느 나라나 어느 학교나 미래학에 대해서 이제 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제가 이제 한 것이 이제 AI 마케팅이랄지 미래기술 패러다임이랄지 디지털 마케팅이랄지 이런 관련 과목을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그 제목은 미래기술의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 오브 더 퓨처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사실 미래기술의 패러다임 그 자체가 한 과목 일주일에 3시간씩 15주를 가르쳐도 사실은 저희가 그 다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개 이걸 나눠서 가르쳐요.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그 우선 패러다임의 정의를 먼저 한번 보고 다시 와서 설명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그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그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 테두리나 인식 체계 이런 것들을 그 이론적인 그다음에 그 틀이나 체계 같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패러다임 하면은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석기 시대에서 철기로 간달지 또 우리가 자동차 우마차 시대에 살다가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 뭐 자동차 시대가 되었다랄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주로 그 철기를 사용하지 않아다 철기를 사용했다랄지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세계는 요동을 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것만 몇 개 살펴본다면은 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카네기라는 거부가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석유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저희는 그 록펠러라는 또 거부가 태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는 것이 나와서 포드하고 GM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거부가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IBM이나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주가 되면서 MIT 빌 게이츠랄지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 중에 가장 최근 것이 스마트폰의 보급에 의한 전 세계인의 스마트폰을 가짐으로써 SNS의 그 휴먼 네트워크가 강화된다랄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세계에는 그 게임 체인저 룰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엘빈 토플러의 미래학자 하면 엘빈 토플러 뭐 이제 사학자이면서 미래학자죠. 이 양반이 이제 1970년도에 이제 그 미래의 충격 그래서 퓨처 쇼크를 써가지고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1980년대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이분이 그 제3호물결을 써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제3호물결을 한번 읽지 않으면은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인 월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1990년대에 이제 권력 이동 해가지고 그 요지는 이런 거죠. 결국은 동물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지만 인간은 그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한테 권력이 이동할 수밖에 없더라.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많은 지식인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더라. 그래서 세계도 본다면은 뭐 초기에는 그 로마, 그리스 로마의 힘이 있다가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나 포르투갈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에 잠깐 머물다가 다시 요새는 이제 그 뉴욕하고 베이징에
권력이 머무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부이동 같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권력의 이동이고, 권력의 이동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거는 지식 사회를 지배하는 그 사회 국가가 결국은 그 권력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이제 엘빈 토플러가 지은 1990년대 말한 이제 권력 이동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가장 최근에 썼던 2006년도에 부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썼던 것들은 있는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였다면은 이분이 2006년도에 부미래에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주 깜짝 놀랄 그런 대안이랄까, 그런 상상이랄까, 그런 제4차 산업혁명을 다시 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세계를 1차, 2차, 3차, 4차 물결로 이제 정의를 했고요. 1차 물결이라는 것은 농업혁명이 일어난 것이 1차 물결, 다시 말해서 농업혁명이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생긴 것은 약 46억 년이고 인간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100만 년 전입니다. 그러면 999만 년 전까지는 뭐 인간이 안 살았냐? 아니죠. 살긴 살았죠. 100만 년 전부터. 그러나 그때는 인간도 짐승이나 다름없이 먹이를 찾아서, 요새 철새들이 먹이를 따라서 뭐 시베리아 갔다 뭐 베트남 갔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 인간도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먹이를 찾아서 수렵 생활하면서 찾았다. 비로소 10,000년 전부터 인간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그로잉 기반. 그때부터 인간이 수렵 생활에 의지하지 않고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봄, 여름, 가을에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해가지고 겨울철에는 그것을 비축해 놓은 식량을 먹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지금부터 불과 10,000년 전이다.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로잉 기반의 제1물결이라고 표현을 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제2물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메이킹, 제조 기반이 되더라. 그 다음에 제3호 물결이라는 것이 이제 1950년대에 시작한 지식혁명이더라. 그래서 지식혁명이 됐더니 갑자기 그로잉이나 메이킹 기반에서 서빙하고, 싱킹하고, 로잉하고, 익스피어링.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빙이라면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랄지,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랄지, 정신적인 상담을 받는다랄지, 지식이라면 법률가, 세무가사, 뭐 이런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다랄지, 그다음에 경험이라면은 이제 각종 우리가 놀이터에 가서 뭐 한다랄지, 아니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대가를 지불한다랄지, 자연 에버랜드에 가서 애들 들고 가서 서울랜드 가서 뭘 하고 대가를 지불한다랄지, 여행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험 기반이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제3호 물결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는 제4 물결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제4의 물결은 변화가 너무 커가지고 미래학자인 나조차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엘빈 토플러가 말씀을 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물론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지금 타결 하셨죠.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오겠지만 단 한 가지, 그 변화는 세 가지의 심층 기반 위에서 일어날 거다. 그 세 가지의 심층 기반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지식이라는 세 가지의 심층 기반 위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시간은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속도를 표시했는데 가장 빠른 것이 기업이죠. 기업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빠른 것이 뭐 시민 쭉쭉쭉쭉쭉 가다가 정부 관료 늦죠. 왜? 세금 받은 돈만 쓰게 되니까. 학교, 이거는 학문으로서 정착이 된 다음에 가르쳐야 되니까 더 늦죠. 국제기구, 나라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정치조직, 우리나라도 그죠. 모든 거 다 선진국인데 정치만 아니라고 그러죠. 극도의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법. 법이라는 것은요, 항상 사후에 정리 개념의 가 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5년 전에 뭐 정보통신법이니 뭐 보이스 피싱법 같은 거 20년 전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 그 법이 그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듯이 항상 사회를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사회의 이해가 충돌을 하면 그걸 조정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속도가 늦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세 가지 심층 기반 중에 첫 번째가 시간인데, 시간은 싱크로나이제이션, 동시화가 제일 중요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나만 안 갖고 있다랄지, 다른 사람들이 다 카톡을 쓰는데 나만 안 쓴다랄지, 다른 사람들이 다 이메일을 쓰는데 나만 손편지를 쓴다랄지. 이제 물론 의미가 있을 때는 손편지를 쓰겠죠. 그러나 그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 나홀로 가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지구는 이미 하나의 시장, 하나의 큰 집합체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는 정보 같은 것이 브라질에서 일어난 것이 한국에서 1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는 거죠. 그다음에 교통이 발달해갖고 지구 반대편도 대개는 24시간 내지 36시간 트랜짓 타임을 포함하더라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내에 어디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간에 있어서도 지구는 하나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식인데, 이게 참 우리가 지금 다 뭐 우리 대부분의 지금 우리 회원들이 뭐 교수님들이고 이제 명예 교수님들이신데,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제 항상 자원은 리미티드 리소스냐 언리미티드 리소스냐 하면은 항상 우리는 이제 리미티드 리소스죠. 이 세상 뭐든지 쓰면 달아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러지 않은 게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지식이다. 지식은 쓰면 쓸수록 달아지는 게 아니라 더 빛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하나를 개발하는데 대충 한 3천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개발비가. 그러면은 한 대를 만들면 3천억 플러스 그다음에 소나타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골절, 차체, 타이어 4개, 유리창 6개, 엔진 하나, 트랜스미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대충 500~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기본 소모품이요. 기본 재료죠, 노 매터리얼이. 그러면 소나타를 하나 만들면은 3천억 500만 원이 되겠죠. 10대를 만든다면은 300억 이제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100만 대를 만든다, 베스트카를 만든다. 그러면은 원가는 규모 경제라고 그러죠. 그것이 규모 경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뭐 경영 쪽이나 경제 쪽은 다 아시겠지만은 고정비율 분산 효과에 의한, 숫자가 늘어나면 고정비율 분산 효과에 의한 코스트 다운이 이제 규모 경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소나타를 한 대 맞을 때는 원가가 3천억 500만 원이지만 100만 대를 만들면 53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소나타를 아무리 우리가 규모 경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소나타를 100대를 만드나 200대를 만든다, 한 대당 500만 원은 꾸준히 다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같은 경우를 하나 개발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20조에서 30조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론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 개발비 하나로 딱 산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얼추 30조가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윈도우 10 하나를 만드는데 30조가 들었으면 두 번째 만들 때는 얼마가 들까요? 진주영 교수님, 얼마가 들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들 때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nothing. 원가가 없습니다. 학부한테나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보면 한 15조 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nothing입니다. 왜? 복사 뜨면 되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굳이 우리가 그걸 팔 때 그 CD에다 넣어서 보면 CD 1,200원에 넣어서 팔면 되죠. 근데 요새는 CD나 DVD도 안 넣어서 팔죠. 그냥 다운로드 받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나스팅 제로입니다. 이게 이제 지식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레벨의 문제가 아닌 디멘션의 문제로서 우리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틀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지식산업, 지식화 정보화 사회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머리가.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이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을 빅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뭐 설명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1차, 2차, 3차, 4차의 그런 물결을 시대별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1물결 농업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BC 10,000년에서 8,000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태양열, 풍력 같은 것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제2물결에서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화석연료를 이용한 우리가 이제 전기기관하고 동력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제3물결에서는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탈대량하고 탈대중화가 되면서 글로벌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더라. 근데 사물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미래학자인 나조차도, 엘빈 토플러 나조차도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이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 가지의 심층 기반을 위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까지 말하고 그분이 타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엘빈 토플러의 시각에서 본 1, 2, 3, 4차 산업혁명이고요.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요새 우리가 말하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라는 것은 1784년도에 일어난 것이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말하고, 이때는 수력과 전기의 힘에 의한 기계 생산을 의미하고,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1870년도에 일어났는데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전자하고 정보통신을 이용한 자동 생산이 되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지금이다. 그런데 지금 이건 학문으로 완전히 아직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는 아직은 표시 안 되고 현재라는 표현만 닿습니다. 책들이. 그러나 아마 세월이 지난다면 저희는 스위스에서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했기 때문에 아마 2016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빅데이터와 커넥티비티에 의한 AI, 인공지능이다. 다시 말한다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커넥티비티, 하이어 커넥티비티에서 초연결사회, 인터넷 오브 띵스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AI, 인공지능 세상이 오늘 4차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한 그래도 지식인이라고 대학생 이상이 되어서 집에서 어른들이 누가 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고 말하면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세미나를 듣고 나서부터는 빅데이터와 초연결 사회에 의한 인공지능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은 여러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산업혁명, 공업화, 대량, 산업 고도화, 정보화 혁명 해가지고 특징, 핵심 요소, 주요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빈 토폴러가 말하는 1, 2, 3, 4차 물결, 또 요새 지식인들이 말하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또 이쪽은 패러다임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산업혁명기, 공업화, 대량 생산, 산업고도화, 정보화 혁명, 그래서 또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우리가 말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중에서 화두 중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품 융합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컨버전시가 되겠죠. 그래서 컨버전시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컨버전시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스마트폰의 기능이 몇 가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학부에서 수업을 하면서 앞에 학생이 이야기한 것을 말하지 말고 쭉 하나씩 이야기해 보라고 말하면은 대개 한 45가지 나옵니다. 45가지에서 60가지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휴대폰 하나 갖고 다니면 해결 다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젊은 애들 MP3 다 녹음기, 내비게이션, 뭐 전화기는 물론이고 뭐 수첩, 뭐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거의 다 해결되죠. 이게 컨버전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크라우드 컨셉이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딩 컴퓨터라고도 하고 크라우드 컨셉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뭐 설명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넷플릭스를 본다. 제가 집에 그 영화 갖고 있지 않아요. 넷플릭스 서비스 일정한 요금을 내게 되면은 그 영화를 언제든지 제가 즐길 수 있고 뭐 우리가 이제 MP3 메론을 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은 한 달 내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라우딩 컨셉이다. 심지어는 지금 구글에서 크롬북이라는 거 나오면은 컴퓨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 터미널인데 그 서버에 있는 것을 다 이용해서 쓰면서 언제든지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만큼 끌어다 쓰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크라우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경제라는 게 등장했는데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것이 우버하고 에어비앤비입니다. 우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타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 또 다시 그 개혁 입법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 때문에 또 불법 얼마 전에 판정이 받았죠. 그래서 뭐 15,000대의 그 뭐 기아의 그 자동차를 다 또 뭐 없애고 그랬죠. 그러듯이 타다라는 것은 우버라는 것은 그 카 쉐어링 서비스고요. 에어비앤비는 에어가 프라이트고 B&B, 블랙퍼스트 앤드 배드 해서 미국 같은데 서양 같은 데는 대개 이제 그 자녀들이 크게 되면 다 그 출가를 시키고 대학만 가면 그 애들은 다 출가를 하죠. 그러게 되면 집에 그 애들은 보통 4-5개 방이 있는데 방이 놀게 되니까 그때 이제 관광객들한테 싼 가격에 임대를 하게 되면은 사실 트리플 윈이 되죠. 관광객은 싼 가격에 호텔값보다 훨씬 싼 가격에 현지의 그 컬처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집을 렌트한 사람은 호텔보다는 좀 더 싸지만은 그 임금 피크에 지나서 임금이 수입이 줄어들 때 이제 소득 원이 일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해주는 또 신사업에 의해서 잡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또 신사업이 되는 거죠. 이게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유경제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카카오톡 김범수 씨가 1년에 300억씩 400억씩 손해보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그 락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그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SNS를 통해서 묶어버리기 위해서 무료로 계속 서비스를 해서 그 가맹자 숫자를 늘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다른 게 들어오지를 못하죠. 뭐 중국 같으면 위챗, 미국 같은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트위터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딱 잡고 있죠. 그리고 김범수 씨가 초기에 그렇게 손해를 보다 얼마 전에 뭐 이재용 씨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서로 뭐 주식 부자 이렇게 겨눌 정도로 부자가 됐잖아요. IPO 한 다음에. 사실은 카카오톡이 뭘 갖고 있어요? 삼성이야 공장 갖고 있지, 직원 갖고 있지, 이 세상에 좋은 특허 수만 개 갖고 있지. 김범수 씨가 뭘 갖고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 사람이 단번에 지금까지 삼성그룹의 우리나라에 6, 70년을 이뤘던 부를 하루아침에 주식 부자 1, 2를 바꾸잖아요.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사람은 아이디 하나로 우리나라의 배달민족이랄지 지금 현재 쿠팡이랄지 중국의 알리바바랄지 미국의 아마존닷컴이랄지 이런 것들이 뭐 다 뭐 별거 없거든요. 아이디 하나로서 온라인상에 그 쇼핑몰을 이루고 델리버리 시스템과 제휴해가지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는 거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이드하고 iOS에서 시작하는 건데 결국은 애플이나 안드로이드나 블랙베리나 모바일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로 지금 옛날에는 이게 기종이 틀리면 서비스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하나로 다 되죠. 그게 이제 산업 간의 인더스트리 블러링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산업 간의 경계가 블러링, 희미해지거나 혹은 바운더리 레스 해서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20세기하고 21세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비교를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2물결하고 제3물결을 이것도 이제 그 요새 학자들이 말한 건데 제2물결에서는 우리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고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마켓쉐어를 넓혀야 된다 하는 거다면은 3차 산업에서는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만들고 고객의 니드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적정의 서비스와 어느 적정 레벨의 그 수준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하고 고민을 하게 되지만 사물결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고 그리고 우리는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구 지금 현재 그 ESG 경영인 이런 게 다 이러죠. 지금 현재 벌써 지금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더 돈을 지불하더라도 ES 컨셉이 들어가는 제품을 사겠다라는 게 벌써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양극화 현상. 그래서 우리는 인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빈곤자, 약자를 보호해서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이근데이 같은 예비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잖아요. 이게 이제 사물결이 되면서 젊은이들의 컨셉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 3, 4 물결을 각 Y축에는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쭉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과거 물결은 돈, 재무적 보상이 전부였는데 3물결에 가면서는 삶의 질이 들어가고 제4물결에서는 벌써 자연과의 조화에서 지구의 건전성을 벌써 생각하는 시대가 되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그 2차 그 기술 진화하고 가상혁명하고 지능혁명이 일어나면서 세 가지의 경계가 파괴가 되더라. 하나는 기술하고 산업의 경계가 파괴되더라. 그래서 테크늄이라는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K-드라마, BTS, 미스터 트롯 이런 것들이 전 세계 K-드라마가 전 세계에 사는 것도 테크늄이라는 사실 우리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세계적인 그 네트워크를 가진 이런 테크늄 그런 기계, 다시 말해서 테크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밑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거 도움이 없었으면은 BTS가 어떻게 빌보드에 가서 1위를 하고 그럽니까? 사실 상상도 못하죠. 그것도 우리나라 노래로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데 그 다음에 가상과 현실의 공간은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VR을 넘어서 AR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에서 증강현실까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하고 인간의 경계 파괴해가지고 이미 지금 AI, 알파고가 지금 2세대를 이기고 있잖아요. 바둑같이 경우수가 많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겼던 것도 벌써 지금 AI가 이기고 있습니다. AI는 뭐냐? 약 100개의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20대의 컴퓨터가 그 100대의 그걸 비교하면서 매니지먼트 하면서 어떤 것이 최적인가를 쫓아가는 거죠. 옛날부터 바둑은 361 팩토리이기 때문에 361 팩토르 경우수라는 것은 361 곱하기 360 곱하기 359 곱하기해서 1까지 오니까 경우수가 무한대거든요. 그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인간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겨요, AI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선진국들이 목을 메고 있는 미국은 3D, 일본은 자동차,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에다가 구군을 걸고 있고 우리나라는 60에다 구군을 걸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X축하고 Y축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 하에서 오르내리는 신기술들에 대한 기술적 매핑입니다.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는 앞에 용어들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그것을 착실하게 설명을 해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세계적인 그 IT 기업들, 가트너, MIT, IBM, 텍캐스트 같은 데서 미래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 예측을 했죠. 여기서 뭐 간단하게 하나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IBM에서 말하는 Next 5 in 5는 앞으로 컴퓨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입맛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시 말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지하는 세상이 된다. 그것을 플러스 더 나가서 앞으로 인간은 뇌파도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뭔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컴퓨터 입력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 세계의 유수한 정보 관련 업체들의 미래에 대한 그 예측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3대 기업이 예측한 거고요. 네, 이것이 이제 이 페이지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미래 기술사의 패러다임을 이해가 중요하냐 하면은 미래의 패러다임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기업 차원,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전망하고 포캐스팅 해보고 분석해가지고 대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뭐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결국은 살아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대에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고 개인도 우리 사회에서 뒤지지 않고 우리나라도 뭐 해서 전체가 전 세계하고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기술의 그 패러다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